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집으로 온 한 통의 우편물. 부양기피 사유서라는 낯선 서류였습니다. 전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 보낸 건데 가장 당황스러운 건 제가 사는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였어요. 혹시 전 남편이 제 주소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서류, 정말 써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도 받게 되는 부양기피 사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했는데도 왜 이런 서류가 오는지,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드리겠습니다. 이혼했는데 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걸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직계혈족 일촌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는 남남이 되었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친모라는 점입니다. 혈연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김소담 씨는 그 아이의 친모로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행히도 전 남편이 직접 알아낸 건 아닙니다. 전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고 신고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정 시스템을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서류를 발송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남편이 김소담 씨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관공서에서 행정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서 보낸 거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신다면 최근 1년 이내에 서로 간의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서 작성 없이 부양기피 사유서만 작성해서 회신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이혼했다고 쓰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언제 이혼했는지,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실제 심사위원들이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의 경우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022년 3월에 이혼했고 이혼 후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아이 양육비나 기타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유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말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비교하고 최근 1년 이내 통장 내역을 확인해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후 정말 단절이 맞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고 기피 사유서만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전 남편이 문의해도 주소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남편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탈락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귀책 사유가 전가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서류를 받으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한 일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이주, 교도소 수용 중,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소담 씨는 이혼 후 5년간 전 배우자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갑자기 부양기피 사유서가 왔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사유서를 작성했어요. 이혼 날짜, 이혼 후 연락 두절 상황, 경제적 지원 전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결국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전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원활하게 처리되었고 박소담 씨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있거나 수급권자가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후 사정과 가족관계, 실제 부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유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도 간략하게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격 차이, 가정불화 등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명시하면 가족관계 단절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둘째, 현재 거주지가 언제부터 다른지도 적어주세요. 이혼 후 바로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와의 면접 교섭 여부도 언급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것도 가족관계 단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받게 되는 부양기피 사유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여러분도 전 배우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혼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고 실제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류 작성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처리해두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